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숭아 병해충 방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재를 교살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병해충이 약재에 대해서 내성, 일명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약재를 반복해서 살포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바꾸어가면서 살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약재가 보통 달라도 계통이 같으면 같은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복숭아 재배력을 센터에서 작성을 해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계통별로 작용 기작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살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숭아 충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충이 이제 심식충, 그 중에서도 이제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이 복숭아 순나방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숙 유충 상태로 해서 껍질 밑에서 월동을 하다가 연 4회 이상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 2세대는 6월 중하순, 3세대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4세대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에 발생이 됩니다. 이 암컷 나방이 잎 뒷면과 과일 표면에 알을 낳고 또한 봉지를 직접 뚫고 산란하기 때문에 봉지 재배 농가에서도 피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산란수가 80개에서 100여 개, 그래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한 해충입니다. 방제 대책은 발생 시기별로 복숭아 순나방 적용약재를 적기에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발생 시기를 예찰해서 적기 방제한다면 피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교미계란제는 사용 시기는 그해 날씨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지난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개화기가 빨랐기 때문에 3월 하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4월 10일 전후 4월 중순경에 만개가 된다면 4월 상순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4월 상순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였습니다. 순나방 방제 시기를 우리가 보면 순나방의 피해를 받은 신초와 과일을 제거하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성충의 밀도를 낮춰서 산란수를 줄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과원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이 부화하는 시기에 전용 약재를 살포하는 게 우리가 적기 방제인데요. 지금 아래에 트랩에 유인된 순나방 성충을 보시면 4월 중하순 그리고 5월 상순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발생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특정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예차로 방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예찰 후에 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방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기 방제를 하는 게 생각보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미계란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복숭아 순나방의 피해 과일을 보시면 직접 과일을 잘라보시면 이와 같이 순나방 유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이런 순나방이나 노린재 이런 해충들에 의한 피해가 왔을 때 2차적으로 이제 잿비무늬병 이렇게 곰팡이 포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해충 방제를 1차적으로 잘 하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복숭아 심신나방 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침입구가 배설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수지가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 과일을 잘라봤을 때는 내부에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 과일 내부가 훨씬 더 심란하고 많이 배설물로 인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순나방 피해인지 심신나방 피해인지도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나방이나 복숭아 심신나방을 방제하는 데 있어서 교미계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숭아 과수원에서 고농도의 페로몬 방출기를 설치해서 수컷과 수컷이 암컷을 찾아가는 길을 차단해서 즉 교미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제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적 방제, 농약을 통해서 방제하는 것을 보완적으로 방제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교미결란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미결란제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월동 성충이 활동하기 전에 먼저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4월 상순경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아르당 100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공지에 한 봉에 1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4월 초에 설치를 1차적으로 하고,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8월 상순 중순경에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한 50%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설치할 때 바람의 이동량이 많은 바깥쪽에 있는 나무에 더 많이 설치하고, 안쪽에는 그의 한 2분의 1 정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과수원 바깥쪽에 있는 나무에는 나무당 한 4개 정도, 그리고 내부에 있는 나무에는 나무당 2개 정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주변 과수원에 사과나 배가 있을 경우에도 사과 배에도 복숭아 순나방이나 심식충은 동일하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가원에도 설치하는 것이 복숭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미결란제 효과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한 해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복숭아 주산지에서는 마을이나 이렇게 단체로 같이 장목반에서 활용하는 게 서로 간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소 피해가 많은 과수원에서는 살충제를 제때 살포해서 밀도를 줄여서 나가는 것이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미결란제 모양을 보시면 튜브형이 있고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나무에 걸려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복숭아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미결란제는 보통 2종이 있고 4종이 있는데, 2종은 보통 복숭아 순나방과 심신나방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유는 산란 억제를 통해서 과일이나 신추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성목뿐만이 아니라 어린 나무, 유목기 단계에서도 나무 수영 관리를 하고 주지나 보주지 신추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 나무에서도 교미결란제 사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예찰 트랩을 가원 내부에 설치한 건데요. 교미결란제를 설치를 전 가원에 하게 되면 내부에 설치해 놓은 예찰 트랩에는 순나방이나 심식충, 성충들이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미결란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충들이 가원 내부에 거의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참고로 교미결란제에 이게 야외에 설치해 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기간이 지속되는지를 살펴본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19년 3년 동안 평균인데요. 보통 이게 설치하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 4월 상순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보통 7월 말 정도 가면 120일이 경과되면 우리가 방제가가 떨어지는 그 상태, 방출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이 튜브형인데요. 그 튜브형 같은 경우는 어떻든 4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8월달 이후에 수확되는 9월달 만생종 혼종 같은 경우에는 8월 상순경에 2차적으로 한 50%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8, 9월달에 심시충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순나방 예찰 현황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나방이 연 3회, 4회 내지 5회 발생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8월 중하순에서 9월달, 10월달에도 계속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보완적으로 만생적인 경우에는 8월달에 2차적으로 교미결란제를 설치를 하고, 또한 적용약제를 살포해서 밀도를 줄이는 게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루깍지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루깍지벌레 방제는 관행적으로 동계방제 때 과거에는 기계유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생육기 방제만 잘 하셔도 크게 동계방제 때 기계유제를 전 면적에 살포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일정 부분 나타난다면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기계유제를 살포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가루깍지벌레 2017년 현장 예찰 사진을 보면 6월 24일 날 현장에 이렇게 성충이 발견이 되고 7월 1일 정도 상순에 가면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유충들이 나무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찰을 통해서 우리가 가루깍지벌레 방제 타이밍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가루깍지벌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로 과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가지에도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뿐만이 아니라 가지나 줄기 이런 데도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발육 단계는 암컷과 수컷이 알에서 약충, 이렇게 성충, 번득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요. 발생 생태는 알 덩어리를 월동을 하며 연 3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들은 알과 약충 사진이고 암컷과 수컷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월동기에 조피를 긁어내고 기계유제를 살포하는 것이 기존의 관행적인 방법이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이 부분을 하지 않도록 생육기 방제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알에서 부화하는 어린 약충 발생기에 적기에 적용약제 살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동알 부화기가 저희 지역에서는 5월 상순, 2세대의 약충은 7월 상순, 또 3세대의 약충은 8월 중하순경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과원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예찰을 토대로 해서 발생이 되면 반드시 이 시기에 깍지벌레 약제를 적기에 살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월동알 부화기인 1세대 그때 방제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상순 때 반드시 뭔가 상황에 따라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 살충제, 적용약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제 살포 시에는 가능하면 나무 줄기에 월동해서 부화되기 때문에 약액이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량을 살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진청에서 핵가류 깍지벌레 발생 현황 조사 자료입니다. 핵가류에서 발생하는 깍지벌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등 핵가류에서 상황을 보면 조사가 4월, 6월, 그 다음에 9, 10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지별로 조사를 했는데 아래 보면 이게 뽕나무 깍지벌레부터 해서 말채나무 공깍지벌레, 무화과 깍지벌레, 그리고 가루깍지벌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숭아에서 특히 핵가류에서 뽕나무 깍지벌레 발생 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복숭아에서는 거의 한 70% 가까이, 자두는 84%, 매실과 체리는 거의 모든 가원에서 뽕나무 깍지벌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다시피 줄기에 뽕나무 깍지벌레가 있었을 때 나무 줄기에 이제 하얗게 이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 수확기 때 과일을 보시면 과일에 이제 붉은색 반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뽕나무 깍지벌레 피해 증상입니다. 다음은 이게 깍지벌레 연중 발생의 패턴을 조사하게 되면 5월달에서 10월달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은 이제 표준 조사 방법에 의해서 월동성충이 발견된 나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선정해서 주 1회 발육 단계별로 이제 발생 유무를 조사하는 건데요.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월동알 1세대가 부화하는 부화약충 시기 5월 상순, 그 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상순, 그 다음에 8월 중하순 이때 방제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어떻든 과원마다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농장에서 예찰 후에 방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깍지벌레 부화 기간을 보시면 3년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4월 말 이후에 5월 상순에 보면 가장 그래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부화약충인 5월 초에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알에서 부화하는 기간이 약 14일,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방제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뽕나무 깍지벌레의 부화율은 보통 한 77%, 8%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아래 표에 뽕나무 깍지벌레 부화 상태 및 발생 특성을 토대로 해서 방제 적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1세대는 5월 상순, 2세대는 7월 상순, 3세대는 8월 중순 정도로 예측을 하고 방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계전정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계전정할 때 적정 결과지의 두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숭아에 있어서 이제 중생종이 천중도백도가 있는데요. 천중도백도가 보통 크기가 규격가가 330g 내외. 그래서 경봉이나 오도록기, 그 다음에 이제 차돌이랑 품종들과 거의 비슷한 규격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의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정 결과지를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참고로 이 연구 자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천중도백도의 과정 분포 및 규격과 구분이 나와 있는데, 어떻든 표준 규격과는 330g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지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연구 결과 자료를 보시면 적정 결과지는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직경이 4에서 5mm 정도, 천중도백도 외에 다른 품종들도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지의 두께가 4 내지 5mm 정도 되는 두께의 열매를 착과했을 때 330g 내외의 크기의 과일과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장에서 두께는 또한 이제 두께의 발생 위치나 각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참고로 두께만이라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동계전정을 한다면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지 두께나 길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결과지 두께가 4mm 내외가 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결과지 길이는 20cm, 보통 30cm, 그 분포도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가능하면 장가지보다는 중가지, 단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에서 20cm, 30cm 이내의 범주의 결과지를 활용하는 게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숭아 주요 병해충 방제 및 여러가지 또 농약 사용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한 기타 복숭아 재배에 대해서 상담하실 분들은 언제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또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금년에도 모든 분들이 복숭아 재배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올해도 높은 소득을 올리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